오늘부터 현대대 수학을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그 수업의 자료는 박선 선생님의 현대대 수학 책,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책인데, 이게 이제 8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책에 나와 있고요. 9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약간 순서적 변화가 있어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의 변화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여기 이제 연습 문제는 이제 연습 문제랑 이렇게 내용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연습 문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 연습 문제가 이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이 다 끝났다. 그 군이 끝났으면 군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이제 조금 더 다룰 겁니다. 그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다룰 거고, 처음에 이제 예제를 그 파트별로 이렇게 넣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기출 문제하고 너무 맞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2.1에서 한 문제를 넣어놓고 나서 아무래도 이게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2장이 다 끝나게 되면 그럼 그때 가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수업이 딱 끝나게 되면 연습 문제 중에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일부 푼 것이 있을 것이고, 풀지 않은 것은 자동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것들은 여기서 예외 조항으로 둘 거냐면, 그냥 그 답을 그냥 바로 계산해서 답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은 여기서 내가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이제 그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형식의 답안지가 요구되는 것들 있죠. 풀이 과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증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한테 리포트로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첨삭을 한 후에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강된 분들은 이제 저희 안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인강된 분들 거를 해주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강된 분들이 문제 풀다가 잘 어려운데 이렇게 피드백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이쪽으로 이제 그 카톡으로 내가 이 전화번호를 드린 게 카톡으로 이제 내가 기기치라 기기를 잘 못 다뤄요. 그런데 이제 그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카톡이 좋은 기능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있어서 내가 이제 글로 썼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요거는 조금 곤란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따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조금 가까이 두고 지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이제 늦게 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가 있냐면 봤는데 내가 다른 곳에 있어서 답변을 즉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뭐 다른 공간 가서 해야지 하고 했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 3일이 지났는데 보통 카톡 안 보면 표시가 나오는데 보고 나면 표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 3일이 지나도 이 인간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을 땐 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고, 속으로 욕을 얼마든지 하셔도 좋고, 겉으로만 욕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답변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좀 귀찮기는 하지만, 답변해달라고 하면 내가 다시 꼭 답변해 드리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환치에 관련된 그림을 이제 좀 그려봤는데, 표로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이 표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제 칠판에다가 이 그림에 대한 조금 내가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늦은 시간에는 안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 환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큰 그림에서 본다면 군은 군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포커스를 둔다라고 한다면 환은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냐면 흐름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그다음에 그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채론까지 흘러가는 과정을 보시는 게 좋은데 이 내용의 그 환론의 핵심적인 언어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영인자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최근에 그 시험 문제는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시험 문제 안에 영인자라는 게 노골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제 감춰진 형식으로 나와서 하는데 영인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요소가 됩니다. 그럼 이 영인자라는 것은 영인자로부터 발생되는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소약 법칙, 소고 법칙이라고도 하죠. 소약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요인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보통 유일성 문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영인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자유롭게 소역법칙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한 내용들이 이제 정역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정역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 과연 해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해의 존재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단원의 문제예요. 즉 곱셈 정원이 존재하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로 넘어가는 게 채론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환에서 그냥 바로 정역으로 갈 수 있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환에서 채로 넘어갈 수 있니? 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주고 만드는 방법들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물론 분할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되겠지만 그 분할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언어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시켰는데 이게 군이 될까? 분할을 시켰는데 이게 환이 될까?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군에서는 분할을 시켰을 때 다시 군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일반적으로는 만들렸더니 어떤 조건들이 요구가 되더라요. 그게 이제 정규 부분군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환에서는 이데알이라는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데알에서 환에서 그것을 만드는 이데알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소이데알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 정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극대이데알이라는 개념이 주어지면 채론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때 핵심적인 내용, 이것을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채론으로 넘어갈 때 채론에서의 확대체의 개념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공간의 확장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공간의 확장을 만들려다 보는데 어떻게 공간의 확장을 만들지라고 봤더니 정역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정수에서 유리수를 만들듯이 분수 개념으로 체를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분수체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책에서 보시면 분수체는 잠깐 나왔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역에서 분수체를 만드는 것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문제는 그것에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체의 분수체는 도로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확장하고 싶은데 그래서 확장하는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정원의 개념을 도입한 다항식 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 환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다항식 환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극대이데라는 개념이 요구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는 기약 다항식의 문제고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문제가 근을 구하는 문제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환론은 흐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채로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종의 공간 확장, 공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그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공간이 확장됐을 때 보존되는 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또 보장받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공간을 확장을 시켜놨는데 확장된 것과 최초의 공간이 있으면 이것과 중간 사이에 또 다른 공간은 있나 없나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 벡터 공간 선형대수에서 본다면, 벡터 공간에서 본다면 일종의 이제 부분 공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몇 개를 이렇게 딱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킨다든지 어떤 특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 규칙이 나타나요.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 그때 아주 스페셜한 경우가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갈루아 이론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사랑스럽죠? 자, 그쪽까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갈루아라는 이론이, 오늘날의 입장에서 봤더니, 예전에도 이제 보통 90년대인데, 이제 시기상으로는 90년대인데, 우리는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는 거니까, 90년대인데, 이 갈루아라는 이론이, 정보화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옛날 이론이지만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부각이 되니까 대수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건데, 더더구나 이와 같은 시험이라는 제도 하나에서 본다면 이 갈루아에는 갈루아 이론 하나를 공부를 하면 마치 현대대수학 전체를 공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 안에 군도 물어볼 수 있고 환도 물어볼 수 있고 채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1타3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출제위원이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뭐 이제 나는 이 말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이제 그 말 중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를 아는데 열을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제 나 그 말 싫어하는데, 그 현대대에서 갈루아 확대치의 이런 하나를 물어보면 대수 전체 구조를 어느 정도 다 물어볼 수 있는 겁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 과목에서, 그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군에 대한 내용이니까 군으로 이제 다시 넘어와서 전반적인 내용을 했고요. 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군은 구조의 문제가 되는데, 이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세 가지가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이 생성원의 의미예요. 생성원의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그 오해를 하는 것들이 무엇이 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시험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생성원하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슨 군이 떠올라요? 생성원 하면 떠오르는 거, 순환군의 개념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하냐면, 생성원이라는 얘기는 순환군을 찾으라는 뜻인가? 그럼 순환군이 아닌 것도 있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순환군이 됐건 순환군이 아니건, 가완이 됐건 비가완이 됐건 생성원은 존재해요. 근데 순환군은 단 한 개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뜻인 거고, 어떤 거는 하나로는 생성되지 않고 두 개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무수히 많은 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선형대 수학에서 기전은 왜 합니까? 기저를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뭐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이런 거 아닐까? 그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표의 개념이에요. 벡터, 우리가 3차원 유클리드 공간 R3에서 본다면 이 안에 벡터는 얼만큼 존재합니까? 비가산만큼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그런데 딱 그 기저 속에 있는 세 개의 벡터만 알면 나머지 비가산적 사고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뭐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 세 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저, 그 다음에 이 기저의 개념은 위상수학에서도 기저 개념 나오죠? 그 다음에 군론, 환론에서 기저라는 말은 없지만 생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왜 찾으려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편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알면 구조를 안다, 이 개념이에요.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성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목적이 중요한 건데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생성원을 찾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문제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땐 우리는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 안 하는데 생성원 찾으려고 노력 안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실수 덧셈분에서 실수에서의 생성원 찾기 이런 거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유리수 덧셈분에서 생성원 찾는 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책에서는 연습 문제로 유한계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음을 보이셔 이런 말은 나오는데 이 말은 의미 없으니까 안 봐도 돼 이 뜻인 거예요. 말뜻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성원 찾기란 첫 번째로 무한적인 의미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고 유한적 의미에서 이제 논리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생성원 찾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생성원은 절대 유일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군 속에 있는 모든 원소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환군 같은 모델이 아니고서는 여러분한테 뭐 찾으라는 말은 안 나올 거냐면 생성원 찾으라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에 의해서 찾는 것이지 내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찾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생성원을 찾는 거예요. 이거 생성원을 찾는 경우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제일 권하는 건 뭐냐면 억지로 막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책들에서 나오는 이그젠플들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생성원을 찾았다면 그 생성원에 무엇을 구하라? 위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환군이라면 하나에 의해서 생성원이 되니까 세 번째 말은 의미가 없는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로는 생성을 못 하는데 2개 이상에서 생성을 하더라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생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을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A와 B에 의해서 생성됩니다라고 했을 때 A, B와 B, A가 같으면 일명 우리 교화목적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그 구는 교화목적이 성립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A, B와 B, A가 같지 않습니다. 그럼 그 구는 교화목적이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 A, B와 B, A 관계가 성립할까요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이 세 가지들이 군의 구조를 이해한다가 이제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뭐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부분적인 게 나와요. 전체는 너무 어려서 못 냅니다. 어떤 그 알고리즘화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 군의 구조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내가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수가 10 이하인 군의 구조는 다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위수가 2 곱하기 P, 여기서 P는 홀수인 소수입니다. 이의 구조도 2하고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위수가 P 곱하기 P인 군의 구조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몇 개가나 될 건데 10개도 안 돼요. 그래봤자 몇 개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외워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학문적으로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일 수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장 안에서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특히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뭐가 나오게끔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군의 구조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들이 하나가 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데 바로 군의 구조가 이용이 돼요. 이것들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이론이 바로 무슨 정리? 동형정리가 대표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어요. 동영사상을 구하시오. 근데 이 동영사상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안 물어보는데, 동영사상을 구하시오. 이거를 물어봤다든지, 동영사상은 몇 개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겠죠. 동영에 준하는 준동영사상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내가 다 풀어본다. 뭐 원소가 10개에서 원소가 10개로 가는 동영사상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면 물론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없죠. 10의 10승계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중에서 동영사상 찾는다? 그럼 동영이면 1대1이니까 그럼 10팩토리얼이에요. 여기서 동영사상의 개수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항동원은 항동원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 빼고요. 그럼 9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내가 군의 구조를 알면 동영사상을 찾는 거는 세자로 나와요. 저절로. 왜냐하면 동영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엇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구조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구조가 같다라는 뜻이니까 생성어는 반드시 뭐로 가야 됩니까? 구조가 같으니까 생성어는 생성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도 같아야 돼요. 구조가 같으니까 위수도 같아야 돼요. 경우의 수가 완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저절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가 나오냐면, 책을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은 저자가 정의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 동영사상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동영사상을 찾는데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 무엇을 찾는데? 구조를 찾는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자, 그렇다면 이 구조를 통해서 군의 구조는 몇 가지가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환이나 아벨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순환이나 아벨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분할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산수학에서 나오는 분할의 하는 방법으로. 그 개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비가환일 때는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구하려고 연구도 하지도 않아요. 의미도 없고, 경우에 따라 위수가 6일 때, 위수가 10일 때, 그때마다 매번 달라지고, 비가환군도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이 형태 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꼭 위수 10 이하인 거 이런 거 외워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스페셜한 경우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조가 몇 개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형식이 군의 구조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무엇이 있냐면, 군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이 주어졌으면 군을 분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새로운 군을 무엇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을 새롭게 만든다가 아니라 실제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하는 방법과 생성하는 방법을 우린 군의 내적과 외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의 문제는 기존에 있던 군을 가지고 새로운 군을 만드는 방법이고,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군을 쪼개는 문제예요. 물론 이데알이라는 그런 특징 몇 가지가 필요하지만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얘네들은 무엇이 되더라요? 같더라는 거예요. 같다라고 나와서 어느 순간에는 내적, 외적이라는 단어를 안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같은 의미니까. 그럼 내적, 외적이란 말을 안 쓰면 내가 편의에 따라서 내적이 편리하면 내적을 이용하는 것이고, 외적이 편리하면 외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연산자 모양을 가지고 직합이냐 직적이냐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내적, 외적의 의미는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같은 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에는 내적의 의미보다는 외적의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외적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외적의 보통 원소의 무엇의 관점으로 위수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형태가 주어지고, 아까 여기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 하냐면 분할의 개념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분할이라는 것은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슨 개념이 나올 수 있냐면 정규 부분근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건데, 정규 부분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현대 대수학의 뿌리는 근본은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정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추상화시킨 게 환론의 개념이에요. 환론의 개념. 그런 데서 아까 이제 우리 곱셈 여권 그런 문제들을 논의한다고 그랬죠. 그런 과정 안에서 단원군이라는 군의 개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발생 순서로 본다면 환군, 환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환군, 환체.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서도 강의할 때 군환체로 안 하고 환군, 환체로 강의하는 학교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커리큘럼상 현대대수학 이전에 정수론을 먼저 학습하죠. 그러니까 정수론 할 때 덧셈 문제도 논하고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도 논의해요. 곱셈 문제도 논의하니까 우리는 멀티 연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을 처음으로 도입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곱셈 문제만을 분류해서 군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 책에 쓰는 저자 입장에서는 군환체가 편리한 거죠. 수월성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군에서는 연산자가 하나인데 환으로 가면 연산자가 두 개니까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환을 가까스로 극복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제 환해졌는데 체가 나와서 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체론으로 넘어가면 왜 우리가 어려워집니까? 군은 연산자가 하나였어요. 환은 연산자가 두 개였어요. 체도 연산자가 두 개입니까? 체는 껍데기상으로는 환에 스페셜한 거예요. 근데 체에는 벡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벡터 개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생각해야 될 게 몇 개가 더 늘어난 겁니까?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얘가 아침에는 체였다가 오후에는 벡터였다가 이러면 참 좋은데, 얘가 순간 이동을 해요. 막 한 줄 안에 글을 읽어봤는데 얘가 벡터인지 체인지 저자는 막 쓰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아니까. 근데 독자는 이게 벡터란 뜻으로 쓰이는 건지 체라는 쓰이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게 갑자기 늘어나 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쪽 체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규 부분근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정규 부분근이 주어지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잉여 환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잉여 환이 아니라 말을 잘못 썼습니다. 잉여 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잉여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냥 한자로 그대로 나오면 나머지인 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정수에서 나온 거죠. 정수를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말을, 그 원리를 여기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정수는 덧셈이 됐건 곱셈이 됐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근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법칙은 성립하지 않냐면, 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죠. 없으니까 그거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게 정규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더 발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론에서는 이게 되게 발달이 돼요. 환론에서는 발달이 되는데 군론에서는 더 발달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은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적은 것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할시키니까 대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 돼요? 축소의 개념이 돼요.
근데 환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근데 환에서는 여기라는 것에다가 얘를 확장을 시킨 거예요. 무한적으로. 거기에다가 EDR로 이렇게 다시 확장이 돼서 얘와 같은 어떤 것을 만드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엇보다 큰 것으로, F보다 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군론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론에서는 무엇이 덜 강조된다? 잉여군은 덜 강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에서 몇 번은 나오는데 일단 얘네들은 표현이 유일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군은 누가 뭐래든 간에 여하튼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 되냐면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뜻이 이제 공부하는 데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내 얘기를 하겠지만 비가환군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대칭군하고 일반 선형군이에요. 근데 그 케일리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케일리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나는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증명은 복잡한데 쓰임새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모든 유한군은 동형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집합적 관점이 아니라 동형적 관점에서 모든 유한군은 대칭군의 부분군이 된다가 나와요. 그러면 가환이 됐건 비가환이 됐건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유한군은 대칭군의 부분군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대칭군만 알면 모든 유한군은 다 이해할 수 있다가 되는 굉장히 편리성이 있죠. 근데 이게 왜 발달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치명적인 약점은 대칭군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느니 차라리 뭐예요? 그때 나오는 거를 이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군의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무한이면서 비가환군의 대표적인 모델이 일반 선형군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거는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수업할 내용이다라고 1월과 2월에 수업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내가 목차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서 벡터 공간의 다원화 그 다음에 형식적 몇 급수 이런 내용들은 수업은 안 할 겁니다. 형식적 몇 급수라든지 벡터 공간의 다원화 요건 이제 수업에서는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가 되냐면 모델을 일반화된 모델과 스페셜한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덧셈군 ZN과 곱셈군 ZN 스타란 말이 나오죠. 이 내용은 그 동그라미 여기 순환군과 그 다음에 아벨군의 스페셜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깊게 들어가지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이제 정수론적 사고가 더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때 중간중간의 얘기들은 아주 강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실로우 정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학부 과정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실로우 정리는 이론적으로 보면 학부 과정이 아니라는 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책에 없는 군의 액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학문한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실로우 정리가 목적은 아니지만 도구로서 아주 유용한 거다. 그러니까 도구적 관점에서만 이제 접근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요즘은 저거지만 예전에 보면 그 함수에 극한할 때 부정형 나오면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충격받았는데 부정형이 나오는데 나도 한수학 한다고 그러고 이제 날리면서 수학 막 하고 그래서 진짜 문제 잘 풀었는데 친구하고 딱 있는데 얘가
내가 10분 넘게 계산해서 탁 풀었더니 얘가 30초도 안 돼서 탁 답이 나왔더라고. 너 이거 어떻게 답이 나왔어? 그랬더니 자기 공대 다니는 형이 있는데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요. 로피탈이 누구야? 그랬더니 나도 몰라. 형이 이렇게 하면 된대. 화가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집으로 갔지. 형, 내 친구 형은 이런 거 가르쳐 준다는데 형은 왜 안 가르쳐 줘? 그랬더니 그건 그 친구 형 얘기고 내가 왜 가르쳐 줘야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실로 정리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 정상인 거고, 근데 알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빨리 얻을 수 있다.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책의 이론은 실로우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수업할 때 1, 3, 2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1, 3, 2로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답안지 쓸 때 1, 2, 3로 해야 계산이 효율적이다. 1, 2, 3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나오는 내용들은 이 책에서의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이제 말한 대로 이렇게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가능한 한 다 할 계획입니다. 자, 이쪽부터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2.1 군과 그 예하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책에다가 메모를 해놔서 가끔 가다가 또 말이 셀 때가 있어요. 내가 집에서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좀 말 좀 하고 살지 그러는데 친구들 만나도 말을 안 하거든. 넌 그래가지고 어떻게 강의하니? 그러길래 강의에는 주제가 있어서 쉬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너는 왜 친구들 만나는데 나와? 이제 술도 안 마시지. 먹는 것도 조금 먹지. 그런데 여기 말도 안 하고 있지. 근데 꼭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놀거든. 그래서 무슨 재미로 이렇게 있냐고. 넌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뭐냐고. 그래서 아니 그냥 니네들 얼굴 보면 됐지 뭘 내가 꼭 말해야 돼. 나 말 안 해도 말하는 애들 많은데. 그지? 그러고 있는데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많아져. 이상하게. 마이크 없으면 말을 안 하는데. 자, 웃자고 한 얘기인데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수업하다가 가끔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메모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없어져서 하니까 책 보면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2.1.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가끔 빼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G는 무슨 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인데 이게 서술형에서 본다면 이게 1점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썼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쓰면 당연한 거예요. 쓰는 건 당연한데 안 쓰면 1점이 감점이 돼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고 하자라는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유가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함수인 거죠. G by G에서 어디로? G로 가는, G by G에서 G로 가는 함수를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함수가 정의되려면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면 안 됩니까? 공집합이면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없죠. 그래서 G는 반드시 무슨 집합이 아니란 걸 체크해야 된다? 공집합이 아니란 걸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군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군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뭐죠? 항등원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G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시오 그러면 이제 멋있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항등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G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설명이 좀 좋습니다. 자, 그럼 이항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항연산은 우리가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이항연산이라는 함수의 한 일종이라고 그랬죠. 함수의 한 일종이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가성과 무엇을 체크를 한다? 임의성을 체크를 한다예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함수는 우리가 함수에서 잘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은
함수 f가 이거 나오려면 두 가지를 꼭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공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를 임의성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오일러 이후에 함수는 일가성이 돼. 정역의 원소는 공역의 단 몇 개로만 대응돼야 된다? 하나로만 대응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A1과 A2가 같으면 FA1은 무엇과 같다? FA2와 같다는 일가성이 얘기가 돼요. 내가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책을 보시면 함수 공부를 할 때는 얘가 직관적으로 나와요. 직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임의성은 체크를 안 해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함수에서는 그래서 뭐만 체크한다? 일가성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우리가 2학년산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이것을 일명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본다면 임의성이라고 안 하고 결국은 G 속에 A도 G에 있고 뭐도 G에 있는 거예요. B도 G에 있다 보니까 이 둘의 연산이 어디에 다시 들어가더라? G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닫혀 있다라는 말로 더 설명을 많이 하는 거죠. 임의성이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체크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그 다음에 얘도 원칙은 이런 거죠. A1, B1과 A2, B2가 같으면 A1도 B1과 A2도 B2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를 체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데 우리가 개념상 두 번째는 그게 설명이 이게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동그라미 2는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동그라미 2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보여서 오케이? 그런데 대수에서는 얘는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얘가 얘 안에 들어가는지는 체킹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관점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2학년산하고 함수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함수에서는 일가성 중심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고 2학년산에서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설명하는데 만에 하나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2학년산이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이시오 그러면 반드시 몇 가지를 다 밝혀야 된다. 두 가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상적으로 몇 번째로 닫혀 있다라는 말로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반드시 2학년산은 G by G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G로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것을 이제 이 말은 곱이란 말은 별로 이제 쓰고 싶지 않습니다. A 도피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대수를 처음부터 배웠으면 그렇게 아마 이 단어를 안 썼을 텐데 우리 초중고를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덧셈 모양이다. 모양을 가지고 곱셈 모양이라는 말로 하는 거지. 이건 연산자의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잘 정의되어 있다면 다음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A도 이런 형태가 되는 결합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여기까지 만족되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자? 반군이다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보통 시험 볼 때 반구문까지는 보통 주어져요. 왜 그러냐면 결합 법칙하고 닫혀 있다. 그 다음에 그 일가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아요. 공간도 많이 요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까지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때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E가 존재하는 거예요. E가 존재하는데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요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A가 먼저 나와요? E가 먼저 나와요? 이거 순서 관계 중요한 겁니다. A에 대응하는 E가 아니에요. A에 대응하는 E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시 이제 보충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보면 A가 먼저 나와요. 그럼 A에 대응하는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X가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것을 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연습 문제 나오기는 합니다만, 연습 문제에서 나올 거 이제 미리 조금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E1과 E2, 즉 항동원이 존재하면 항동원은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G2까지 만족되면 우리는 이것을 G2까지 만족되면 얘네들을 무엇이라고 명명한다? 모노이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G2까지 만족되면. 자, 항동원이 존재하면 유일합니다. 그럼 이 말은 이런 거죠. E1도 E2를 계산을 할 때 E2를 항동원이라고 하면 A도 항동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E1을 항동원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E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동원이 존재하면 몇 개만 있다? 하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우리는 표기를 그냥 2라고 씁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우리 보통 실수와 같은 경우에서 곱셈의 항동원은 몇이 됩니까? 곱셈에 관해서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곱셈에 관련됐다 그러면 2 대신에 숫자 1을 쓰는 경우가 있고, 덧셈에 대한 역할을 해준 건 0이 그 역할을 하니까 보통 0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G3. 각 A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얘기하기 이전에 요 그림만 보면 G3에서는 무슨 개념이 먼저 나와야 돼요? 2라는 개념이 나와야 이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건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 이전에 무엇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 항동원에 관련된 얘기. 이건 순서가 중요해요. 여건 얘기를 하려면 이전에 무슨 얘기를 하라? 항동원 얘기를 하라. 이게 순서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과교육론을 하다가 교과교육론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형식 불역의 원리라는 말이 있고, 대수적 형식 불역의 원리라는 말이 들어봤습니까? 그거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자와 안 들어본 자. 그 다음에 기하적 형식 불역의 원리라는 말도 있죠. 아마 그 교재 연구라는 책에서 아마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기하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해석기하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성이 좀 특이하죠? 성은 대고 이름은 카르트라고, 데카르트가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나? 자, 우리 때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유행을 했어. 학교 다닐 때 이제 조크라고. 딱 친구 만나면 이제 나를 만났다. 그럼 친구가, 야, 반갑다. 야, 너 니네 아버지 이씨라며.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러거든.
너 그러면 이거 종교 얘기 아니야? 그냥 조크야. 예수님 성이 뭔지 알아? 그러면 예수님 성? 그냥 예시지. 그러면 자식이 틀렸잖아. 그래서 왜?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 그럼 그래 하시지. 그렇게 하예수라고. 자, 조크했으니까 이제 종교 얘기로 가지 맙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와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이제 데카르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데카르트의 해석기하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전에, 데카르트의 이론, 우리가 해석기하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자표기를 도입한 거죠. 그런데 과거의 이론은 이렇게 양수적 개념에서만 모든 내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표계가 도입되면서 이게 바로 어디까지도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음수적인 내용까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원리는 그대로 두고 영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장이 된 거죠. 형식 불역이라는 그것을 얘기를 하면 이건 뭐냐면 영역이 확장됐는데도 형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피코크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양수적 개념에서만 논의했던 것을 양수일 때만 논의했던 것을 영일 때도 논의해보고 음수일 때도 논의해보기 시작한 게 피코크의 주장이고 그러면서 영역이 허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형식불역의 원리 그러면 자연수에서 성립했던 이론이 정수에서도 성립할까? 그럼 이제 영역이 확장이 된 거죠. 정수에서 성립했던 게 유리수에서 성립할까? 뭐 이런 내용들이 일종의 형식불역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일명 기하적 형식불역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적 형식불역의 원리는 시험 문제 조금 오래된 버전이긴 합니다만, 많이 오래된 버전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중학교에서 지수법칙을 설명하는 방법을 형식불역의 원리에서 이제 설명하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A의 n승을 설명할 때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거를 설명할 때 n을 자연수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는 그러면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면 분배 법칙이 아니라 결합 법칙을 적용을 하면 n과 m이 자연수면 이게 성립이 되죠. 즉 a의 3승 곱하기 a의 제곱하면 a의 3승 묶음과 a의 제곱 묶음인데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 묶음에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의 5승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결합 법칙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구 안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로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a의 n승 곱하기 a의 0승 할 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래? 이런 문제예요. a를 0번 곱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할 때 형식불역의 원리를 도입을 해서 이 문제는 자연수에서 지수 법칙이 자연수에서 성립했던 게 어디까지? 0까지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a의 n승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a의 n승 곱하기 1은 뭐가 돼요? a의 n승이죠. 그래서 우리는 a의 0승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으로 1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인데 일단 요거는 뒷얘기고 요게 형식 불역의 원리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개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a의 n승 곱하기 아까 m을 양수라고 놓았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요것에 대한 내용들은 형식불역의 원리를 그대로 얘네도 성립할 거면 a의 마이너스 m승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누죠. n이 m보다 클 때, n과 m이 같을 때, n이 m보다 적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표현하기는 합니다만 이와 같은 형식에 대한 내용이 자연수, 그 다음에 0, 음수 개념까지 확장돼서 설명하는 방법이 주어지는 것을 형식불역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가 참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건 물론 참입니다만 형식불역의 원리가 항상 참은 아니에요. 그 증거가 이거죠. 마이너스 8에 3승 했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몇입니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8의 제곱에 6분의 참 말 잘못했네. 이렇게 6분의 1승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칙이 성립하면
얘는 몇이 되는 게 맞은 거예요? 2가 되는 게 맞죠. 즉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은 A의 nm과 같습니까?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 여기에서 A는 반드시 양수로 잡죠. 1은 이제 뭐 의미 없으니까 보통 1은 제외시키고 하는데 이게 음수일 때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방금 말한 것처럼 양수적 사고에서 성립했던 거를 음수까지 확장했는데 결과는 거짓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형식 불역의 원리는 그래서 항상 무엇인 것은 아니다. 참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들어가니까 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형식 불역의 원리를 일종의 발견술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넘어갈게요.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까 여권 얘기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 항동원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수적 형식 불역의 원리를 논의할 때 아까 우리가 0이 먼저 도입됐고 그 다음에 뭐가 도입됐어요? 음수가 도입됐죠? 닫혀있다.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이 닫혀있다 개념. 두 번째로는 0이 도입됐고 항동원에 대한 개념. 세 번째로는 마이너스 m이 들어간 것은 여권의 개념. 이와 같은 순서적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뭐를 지켜야 된다?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명명하자요? A의 여권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A의 여권이라고 하는데 A의 여권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와 Y를 A의 여권이라고 하면 그러면 항동원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X는 X.2로 표현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Y가 A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법칙에 의해서? 결합 법칙에 의해서 X.A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그런데 X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A의 여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E.Y가 되고 E가 항동원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Y가 돼서 X와 Y는 뭐다? 같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권은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여권을 영어로 인버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표현으로부터 이제 앞으로는 이 표현 쓰지 말고 우린 이 표현은 하나만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자? A의 인버스라는 말로 표현을 합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유일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제 저런 표현을 쓰더라도 상관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아벨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벨군이라는 것과 아벨군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사람들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노르웨이 수학자 아벨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덧셈 연산자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곱셈 연산자에서 발견한 거기 때문에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군을 아벨군이라고 하는 거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그냥 가환군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있는데 오늘날 그런 거 구분 안 하죠. 뭐 우리가 보통 그 할 때 펑션과 맵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쓰듯이 아벨이냐 가환이냐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수업할 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가끔씩 내가 이럴 거예요. 비아벨 그러면 좀 발음이 그래서 그땐 비가환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은 이제 내가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비가환군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가환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배우는 게 기본적이에요. 무한집합, 유한집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유한집합, 무한집합을 해요. 그런데 그 집합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닐 때 내가 말한 것과 반대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집합론에서는 무한집합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유한집합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아까도 했지만 공부한 책에서 반대로 설명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이 아니면 무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무한이 아니면 유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수히 많다의 그 의미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무한집합을 먼저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럼 무한집합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A에서 B, 또는 B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인 사상이 1대1 대응이라는 말 대신에 요즘 이제 대등하다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만 대등한 진 부분 집합이 존재하면 그것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무한 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연수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얘는 이것의 진부분 집합 맞죠? 그런데 FN을 n 플러스 1로 정의를 해주면 얘는 1대1 뭐가 됩니까? 대응이 되죠? 그럼 그러한 집합을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무한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무한 집합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내가 해석한 것만 칠판에 쓰고 나머지는 말로 하고 유한 집합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한이 아닌 집합을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농도가 같은 부분 집합이 있다면 아까 무한 집합은 농도가 같은 진부분 집합이 있다는 뜻인데 무한이 아니란 얘기니까 농도가 같은 진부분 집합이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럼 농도가 같은 부분 집합이 있다면 그런 것은 무엇밖에 없다?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물론 공집합은 내가 지금 여기서 생각 안 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본다면 우리가 보통 집합에서 유한집합 그러면 유한집합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원소가 몇 개 있다? 유한개 있다. 이 말로 이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얘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대수적 구조를 가지고 대수에서 유한이라는 말을 강조할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은 요거예요. 원청이. 농도가 같은 부분 집합은 뭐밖에 없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A와 B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를 설명해도 되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무엇을 활용하는 거다? 농도를 활용한다. 이게 유한 집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예요.
되겠죠? 그래서 그 가끔씩 책에서 원소가 유한계인 것을 유한군, 원소가 무수히 많으면 무한군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도 그렇게 놨나? 여기선 그렇게 표현 안 해놨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조금 되게 편안하게 쓰고 또 독자도 그 말이 쉽죠. 이 말이 좀 더 어렵죠. 이 말이 더 어렵고 원소가 유한계인 군을 유한군, 원소가 무수히 많으면 무한군 이 말이 더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대수적인 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면 꼭 이 표현으로 가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여기에서는 군의 농도를 이 말은 이거를 원소의 개수라고 안 하고 농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유한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라고 해도 무방하죠. 근데 무한적 사고가 들어가면 개수라는 말이 부정적이고 또 집합에는 순서 관계, 수에는 순서수와 어렵다. 순서수와 그걸 서수라고 표현하지. 기수의 개념이 있죠. 그렇죠? 기수의 개념이 카디널 넘버의 의미고 서수의 개념이 오디널 넘버의 이제 그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 유한일 때는 기수냐 서수냐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유한에서는 똑같으니까. 근데 무한으로 넘어가서 자연수에서 보시면 자연수에서는 홀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짝수를 나열합시다 그러면 짝수의 시작점 2가 있죠. 이것의 바로 직전수는 뭡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자연수에서 1을 제외한 모든 수는 직전자가 존재한다는데 서수 개념으로 넘어가 버리면 2의 직전수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유한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무한일 때는 서수냐 기수냐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고 체계는 서수 개념이 아니라 무슨 수 개념? 기수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무한적 사고 때문에 그래서 원소의 개수란 별로 안 하고 농도라는 말을 쓰는데 군에서의 농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죠? 위수라는 말로 표현을 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진짜 의미는 없습니다만 연산자가 곱셈일 때 우리는 그것을 곱셈군이라고 하고 이때 곱셈군은 통상적으로 1로 표시를 하고 항동원을 덧셈군에서는 되는데 이때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들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지금 안 나오지만 환하고 정의할 때 한 얘기를 할 때 이런 말들이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굳이 이게 있는데 왜 덧셈군이라는 덧셈하면 이중적 표현인 것 같잖아요. 기호로도 이미 설명되어 있는데 굳이 덧셈이란 말을 썼죠.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알고 배웠던 수 개념에서 덧셈은 항상 무슨 법칙이 성립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덧셈군 해서 연산자 모양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덧셈군 하면은 연산자 모양도 있지만 자동적으로 무슨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가환군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공부하실 때 덧셈 기호가 나왔다는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덧셈의 항등원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불러요? 영원이라고 하고 A의 덧셈 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마이너스 A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건 뭐 앞에 있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 돼서 따로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A-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와 같이 정의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 뜻이에요. 이게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하진 않지만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와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면 Z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집합으로 본다면 정수 전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 전체 모임이죠. 그런데 덧셈의 정수의 덧셈군, 정수환, 이 이름을 붙인 거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덧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덧셈과 곱셈의 문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유리수책 Q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그 말들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뭐 복소수체 뭐가 됐든. 그럼 이런 말을 쓰면 저자는 좋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항연산에 대한 뭐는 설명 안 해도 돼요. 부가적인 설명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특별한 말 없으면 A1, AN, B1, BN의 합은 각각의 성분의 무엇으로? 합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이때 항등원은 0,0이 될 거고, 여건은 각각의 원소의 여건을 해주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거로 이제 잠깐 와서 볼게요.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이런 말들이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은 항상 이거는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정의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 얘가 정수면 정수, 유리수면 유리수, 실수면 실수, 뭐 보통 체면 체 이런 말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어떤 것들의 모임이 되냐면 N차 무엇의 문제다? 정사각행렬들의 모임이 됩니다. 행렬 A를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어드 조인트 A를 A의 수반 행렬이라고 하면 얘는 어떤 행렬이 됩니까? 얘는 무슨 행렬? 대칭 행렬 안 써도 돼. 그냥 대칭 행렬이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진? 이런 모양의 대칭 행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디터미넌트
A를 이렇게 빼내게 되면 이런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일명 이것을 항등행렬, 단위행렬 그래서 I를 쓰기도 하고 E를 쓰기도 하죠. 그럼 문제는 여기에서 이건 틀린 말이니까 절대 따라 쓰시면 안 돼요. 틀린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내용이 참이면 얘가 행렬 A의 역행렬이 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왜 이 말이 틀립니까? 라고 여기서 이게 일반적으로 틀린 말이니까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말은 결국은 얘는 어디 소속이에요? 디터미넌트 A는 어디의 원소예요? 디터미넌트 A는 우리 요 칠판에 써놓은 문장에서 본다면 알파벳 뭡니까? 알파벳 F죠. F의 원소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벳 F의 원소인데 F의 원소가 들어가는 것 중에 얘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는 문제. 이것이 있니? 이런 게 F에 있니?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서 본다면 0이 아니면 역수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정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용을? 그러면 정수에서 디터미넌트가 2가 나왔어요? 그럼 0이 아닌 건 맞죠? 그럼 2분의 1은 정수인가요?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것의 역원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곱셈에 관한. 그런데 최에서는 0이 아니면 무조건 다 뭐가 존재하니까? 역원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F는 통상적으로 실수예요. 조금 복잡하면 복소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엇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Z10이었다. F가 Z10이었다. 그러면은 행렬 A가 정칙 행렬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디터미넌트 A와 10이 무엇이어야만, 서로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역원이 존재하는 수는. 오케이?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면 머리 아프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으로 발전하는 냄새들이 최근 시험 문제를 보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뜻을 알고 계산했으면 잘했어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이것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럼 결과를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본질을 모르면 뭐 이거 0만 아니면 되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상황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잠깐 내가 샛길로 빠졌는데 다시 하고 싶은 대로 넘어갈게요. 이 말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을 말로 얘기를 하면 N차 정사각행렬 더하기 N차 정사각행렬은 뭐가 됩니까? N차 정사각행렬 더하기 N차 정사각행렬은 N차 정사각행렬이니까 닫혀있죠? 그 다음에 N차 정사각행렬은 행렬은 덧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하고요. 영행렬이 덧셈의 무슨 역할을 해요? 항등원을 얘기를 하고 모든 성분을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붙여준 것이 이 행렬의 덧셈 역원이 되죠. 그래서 얘는 덧셈 뭐가 된다? 군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 조금 쉽게 바꾸기 위해서 R로 바꿔서 가도록 하죠. R은 실수체입니다. 실수체 중에서 정칙 행렬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정식 행렬이 되려면 아까 디터미넌트가 무엇이 아니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0이 아니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군이 되는데, 왜냐면 정식 행렬 곱하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디터미넌트 AB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무엇과 같다? 디터미넌트 B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행렬식이 0이 아닌 두 행렬의 곱은 행렬식이 실수에서는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닫혀있다 개념이 되는 거죠. 물론 항등 행렬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얘는 공집합 아니고요. 행렬은 곱셈의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등 행렬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이 A의 역행렬은 존재한다죠. 아까 A의 역행렬은 디터미넌트 A분의 1의 어드 조인트 A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 된다? 곱셈 군이 된다죠. 곱셈 군이 되는데 이것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일반 선형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얘는 비가환군이다. 참 거짓. 비가환군이다. 참 거짓. 자, 여기 칠판에다가 컨닝 페이퍼 주고, 비가환군이다. 참 거짓. 거짓이야. 저기 칠판에는 분명히 비가환군이 이그젠플이 나와 있죠? 화면에는, 그쵸?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예로 봤더니 교환법칙 성립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방금 내가 비가환군이다는 방금 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조심하시라고. 무엇이다냐면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n이 몇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내용적으로 무엇과 같으냐면 얘와 같아요.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1차 정사각 행렬은 실수가 돼요. 그래서 행렬할 때 모든 행렬은 그러시면 안 되고 몇 차 이상인 2차 이상인 정사각 행렬에서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n이 2일 때는 요것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것도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 다 0이 아니죠? 근데 무슨 법칙은 성립하지 않았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았다가 되니까 비가환군인 거 맞죠? 그러면은 얘가 비가환군입니까는 n이 2일 때 최소의 개념에서 성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 수학적 견합법으로 하기 위해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k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할까?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되면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얘기 돼요. 비가환군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행렬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요 n자를 그냥 모양만 따온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A를
이거라고 놓은 건데, 다시 말해서 얘는 0은 0인데 n/1이에요. n/1. n행 1열. 이 0은 1행 뭐로? n열을 뜻하는 겁니다. 얘는 1행 1열.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얘네들은 분명히 무엇이 됩니까? 얘네들은 얘가 n행 n열. 그러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얘네들은 n 플러스 1 정사각 행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구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이때 A, B는 뭐가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2x2 행렬을 곱한 것처럼 나와요. 이 모양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와 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르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오케이? 이하 생략.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적용하면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서 GLn은 뭐다? 비가환군이구나. 요거를 알 수 있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